하영선입니다. 글로벌 NK가 통일부의 물심양면의 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일련의 축하 행사의 하나로서 오늘 이 남북관계 미래를 논하다 청년 기성세대가 함께하는 솔직 토크라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부터 소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어떤 형식과 순서로서 우리가 솔직 토크를 진행할 것인가를 좀 소개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자까지 포함하면 오늘 이 청년 기성세대라는 표현에 걸맞게 노장청이 함께 모인 자리가 됐습니다. 20대와 50대와 70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남북관계 미래를 논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흥미로운 토론을 전개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석자는 이 토론회의 분위기와 성격에 따라서 장유유서로 가지 않고 가장 젊은 역순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직 대학교에 몸담고 있는 정다은 서울대 대학원생, 학부는 영국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정다은 양. 다음 두 번째로 두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요즘 정계도 많이 세대 교체에 강한 바람이 부는 속에서 기왕이면 조금 더 젊은 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여당과 야당에 주목할 만한 연사들 두 분을 오랫동안 이해해서 TV를 통해서 관찰하는 속에서 두 분을 특별히 초청했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연대 졸업하셔서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TF 위원이나 이재명 열린캐mpus 부대변인을 지낸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을 모셨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야당 쪽에서는 최근에 선발 과정에서도 우리가 TV에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국민의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국민의힘 대변인직을 수행하고 있는 양준호 대변인을 소개합니다. 세 분에 이어서 기성세대로서 세 분을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계에서는 마상현 교수와 박명림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한국 현대사 연구 국제정치학자로서 한국 현대사 연구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표 선수들입니다. 우선 마상현 교수는 얼마 전에 외교부 정책기획관 외교 전략기획관으로도 한 3년 근무해서 현장 감각까지 겸비하고 있는 가톨릭대학 국제학부 교수 마상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박명림 교수는 한국전쟁 연구로서는 세계적인 대표 선수의 반열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은 검토해야 되는 연구를 현대사 연구를 해오고 있는 분으로서 제가 아끼는 교수 중에 한 분입니다. 고대를 나왔지만 현재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학 협동 과정 교수로 있는 박명림 교수를 소개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 웹진의 성격이 단순히 국내를 대상으로만 하고 있지 않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관심인 남북관계
또는 북한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동시에 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워싱턴 DC의 현장감을 누구보다도 잘 반영할 수 있는 한 분을 초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현재 부소장 연구교수로 있는 김연호 조지 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을 소개합니다. 대체로 전 한 90분 정도 우리가 토론을 진행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라운드에서 짧지만은 한 3분 정도로 아주 축약된 형태로 첫 번,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각각 그 답변을 세 분이 해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그다음 그 세 분 교수분들은 그 젊은 세대들의 발제를 들으면서 평소에 그 한국 현대사 또는 남북한 문제, 북한 문제를 고민해 왔던 것에서 느끼는 그 소감 또는 코멘트를 각각 한 3분 정도로 진행을 해주시면 그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나면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가지고 다시 그 젊은 세 세대에게 한 2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뭐 답변일 수도 있고 첫 번째 라운드에서 못다한 남기고 싶은 얘기를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분 선생님들은 그 한 2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은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면 따라서 첫 번째 질문에 30분, 두 번째 질문에 30분, 세 번째 질문에 30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 그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선 그 솔직 토크를 진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이 냉전 정식 30주년이 됩니다. 1991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에게는 약간 엉뚱한 냉전 전식이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래 세계 냉전의 중심이었던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을 졸업하지 못하고 오늘의 그 남북 갈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반도는 아직까지도 한 세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냉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뭐 지나치게 학술적으로 고민하시지 말고 그동안 평소에 느낌 또는 그 같은 세대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에 대표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소개해 주시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과거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질문은 현안의 문제입니다. 현안의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걸려 있습니다만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결국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단순한 한반도 한국의 그 과제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북한의 미래를 위해서도 핵심적인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 태평양이나 지구적인 차원에서도 대표적인 난제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한 지난 30년 동안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90년대 제네바, 2000년대 베이징 또는 최근에 1년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만약 현 정부의 마지막 남은 기간이나 또는 차기 정부의 새로운 5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는 풀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그 솔직 토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은 과거, 현재에 이어서 미래입니다.
21세기 100년 대계를 내다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21세기 선진화라고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한 2,500만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한국의 5천만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동시에 남북한 8천만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북한의 선진화 구상을 우리가 모색한다고 하는 경우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까라고, 아마 이 얘기는 비핵화 북한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우리가 진행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의 성격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세대 세 분이 먼저 조금 3분을 쓰시겠고, 후에 세 분 선생님들이 3분 정도를 각자 첫 라운드에서 쓰시겠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으면 권지웅 청년 대변인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저는 소개받은 권지웅이라고 하고요. 저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 남북의 적대 관계가 많은 부분 한국 사회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서둘러 어떻게 극복해낼 건가가 여전히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냉전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과거의 소련과 미국 사이의 어떤 갈등, 그리고 그것으로 연결되는 동맹국 간의 갈등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시기에 좀 새롭게 규정할 건가라고 했을 때, 저는 되려 이게 저희가 북한과 남한이 군사적으로 적대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생각, 그러니까 어떤 체제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깨지 않고서 냉전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에서도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에서 어떻게 선진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와 어떻게 만날 건가를 고민한다고 하면, 저는 많은 것들이 되려 솔직하게 소통되기는커녕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되려 교류나 만남들이 진정으로 가닿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월함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전시 상태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핵화가 먼저 되고, 한반도 비핵화가 먼저 되고 평화협정을 맺거나 종전을 선언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저는 비핵화 이전에도 평화협정을 맺거나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만 해도 저는 되게 분위기가 좋다고 느꼈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 군대에 있었었는데, 와, 정말로 남과 북의 그 정상들이 이렇게 만나서 뭔가 진행되고, 그리고 철도 관련한 협회에 한국이 가입하게 되고, 수로 관련한 것들을 같이 조사한다고 했을 때 당장 통일을 기대하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교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사실은 매우 컸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상황이 되게 어려워지긴 했으나, 그러니까 당장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이루어내지 못하더라도 그 전 단계에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조치, 사실은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을 했던 것도, 그리고 개성공단이 운영되었던 것도 비핵화 조치가 된 다음에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 좋은 합의들, 14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제해서 서로 부족한 것들을 교류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다시 만날 건가, 이런 접근으로 우선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면 연구 관련한 교류를 할 때도 북한에 노트북을 못 들고 간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인도적 차원에서 남과 북의 적십자가 거기로 가서 영상을 통해서 이상 상봉을 하려고 할 때도 그런 장비조차도 아예 반입을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저는 좀 되려 더 많은 것들을 꼬우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갈등이 커지면 봉사하는 조치가 커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런 것들을 조금씩 풀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에 그 형식상 질문을 세 가지 이해해서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권 대변인처럼 그것이 무슨 꼭 대답을 해야 되는 이유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은 아니고 그냥 과거, 현재, 미래를 조금 더 넓게, 시간적으로 길게, 공간적으로 넓게 이 문제를 솔직 토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참석자분들도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권 대변인처럼 생각나는 대로 아마 두 번째 질문하고 연관돼서 뭐 다시 권 대변인 얘기는 또 반복될 수도 있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 양준우 대변인도 그 비교적 좀 자유로운 기분으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한다고 생각하는 기분으로 이 얘기를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사실, 대변인이라는 어떤 정치인의 입장보다는 청년의 어떤 통일에 대한 시각, 북한에 대한 시각을 듣고 싶다고 하셔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대학 생활을 했었거든요. 교수님들께 지도를 받던 입장이었는데, 그러한 청년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릴 거고, 혹시 부족한 점이나, 추가해야 될 점이 있다면 교수님들께서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권지용 청년 대변인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돼서 되게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권지용 청년 대변인께서 체제 우월에 대한 어떤 경쟁을 벌여야 한다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냉전이라는 것이 체제 경쟁, 이념 경쟁이라고 본다면은 그것은 이미 20년 전, 30년 전에 끝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주의 그리고 시장의 자유를 존중하는 시장 경제 체제가 이미 승리를 한 것이고 말 맞거나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희가 지금 북한 체제에서 배워올 어떤 제도라든지 이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체제 경쟁이라는 것은 끝난 상황이고요. 다만 냉전이 아니라 지금 북한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이념 경쟁이 아니라 어떤 그 김일성 일가의 신격화에 기반한 독재 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남북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요, 제 생각에는 독재 국가와 자유주의 국가는 교류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독재 국가 입장에서는 옆 나라에 자유주의 국가가 있다면은 나라끼리 이제 교류를 하게 되면은 민간 교류가 활발해질수록 자신의 독재 체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더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독재 국가는 자유주의 국가와 어떤 교류를 좀 지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남북한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어떠한 과거의 이념 체제 경쟁은 이미 넘어섰다. 냉전은 끝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고 권지웅 청년 대변인의 의견에는 체제 우월 경쟁에 대한 어떤 경쟁심을 벌여야 된다는 의견에는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스럽게 그 논의가 좀 활성화될 것 같은 예감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다은 양이 톡에 들어오겠습니다. 정다은 양. 일단 뭐 가장 주요한 이유는 뭐 한반도 정전 체제와 이제 분단의 현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냉전의 종식이 어려운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국제 지역 뭐 한반도 그런 정전 체제 3층 구조랑 이제 국내적 차원에서 4가지 이유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선 여기 계신 이제 선생님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그런 국제적인 냉전은 해체됐지만은 여전히 한국 전쟁이 남긴 그런 상흔으로 굉장히 강한 이념적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또 이제 이런 미중 간의 좀 경쟁 구도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한반도의 안보 대립이 초강대국의 전략적 대립으로 발생할지 모른다는 좀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요. 좀 또 북한이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북핵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탈냉전기에 이제 생존을 모색하면서 오히려 이제 냉전을 대표하는 핵무기랑 오리식 사회주의 이념 강화를 통해서 이후에 이런 핵 개발을 둘러싼 갈등도
한반도가 아직도 이런 안보 딜레마 상황으로부터 좀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강대국 정치의 그런 그늘과 북핵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이런 적대 관계, 또 상호 부정의 경쟁 관계를 주조로 대립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분단 국가로서의 국민 국가로서의 통일을 이제 지향하는 어떻게 보면 근대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게 과연 좀 21세기에도 유효한가라는 이제 질문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국내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한국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면서 최근 이제 영토적으로나 좀 정치 공동체의 차원에서 북한과 상당히 구분되는 정체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냉전적인 정체성이나 이제 민족적인 정체성이 좀 옅어지고 좀 시민 정치적 정체성으로 대체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분단 속의 삶은 당연한 일상처럼 받아들여지지만 이제 반면 이제 북한은 굉장히 이 냉전적인 정체성을 강력하게 유지함으로써 어떤 북한의 정치 체제나 어떤 북핵의 위협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청년 세대가 이제 그런 특성이 좀 보다 강하게 나타나기는 하는데 단순히 세대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이런 태도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지난 30년간의 대북 정책을 봤을 때도 굉장히 국내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일관된 정책 자원을 동원하고 좀 국내적인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한계를 보였고 현재 협상들도 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런 사회 정체성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정도의 영향력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세계 정치에서는 흔히 뭐 새로운 행위자들이 등장하고 다양한 이제 무대가 나타나고 협력 공생이 필요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좀 한국 사회나 정체성은 그에 맞춰서 변화를 한 것과 달리 이제 남북한 냉전 체제는 조금 퇴행적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벗어날 길은 없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어서 세 분 선생님들한테 마이크를 좀 돌리겠습니다. 박명림 교수부터. 박명림 교수 원래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짧게 그 촌철살인의 코멘트를 부탁합니다. 예, 우선 그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이런 EA 글로벌 NK 그 줌 앤 커넥트 런칭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뭐 하영생 교수님께는 직접 배웠기 때문에 또 이 70대, 50대 또 청년 세대의 솔직 토크가 좀 중간적인 어떤 결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 분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이제 이렇게 현안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한반도가 냉전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조금 저는 글로벌 냉전과 어떤 동북아 냉전의 좀 차이 같은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소 냉전 대결은 끝났지만 동북아 차원에서의 미중 관계나 북미 관계, 미북 관계, 북일 관계, 일북 관계, 남북 관계 이런 동북아 냉전, 한반도 냉전, 그리고 이제 하영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에 따르면 이제 국내 냉전 이런 게 착중돼 가지고 아직 동북아는 한국 전쟁으로 인한 어떤 안보 체제, 시큐리티 레짐이라고 할까, 안보 체제와 안보 질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한반도의 외적 조건이라면 한반도 자체는 정전 체제, 정전협정 체제라는 열전 체제도 아니고 평화 체제도 아닌 사실상이거나 법률상으로 전부 다 이런 적대 상태, 어떤 정전 상태, 그것이 아주 한국전 이후 체제가 지속되는 것이 결정적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의 문제를 두고 두 대변인께서 서로 의견이 다른 것도 결국 이 과거를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한냉전으로 오면서 이런 정전 체제를 뉴클리어 레짐으로 북핵 체제로 바꾼 북한의 전략을 어떻게 볼 거냐, 그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 함재는
그래서 그 비핵화 문제를 그다음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어받아서 마상현 교수 얘기해 네. 드릴까요? 그 말씀을 해주신 가운데서 이제 듣고서 좀 생각이 드는 게 그 남북 간에 특히 이제 우리의 청년층과 북한의 뭐 청년층이 되겠죠. 간에 상당히 그 이질적인 서로 다른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취지의 그 정다은 학생의 얘기가 일단 머리에 인상적으로 들어왔고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 젊은 세대가 특히 그 청년 세대가 그 북한을 우리의 동포로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동포지만 굳이 통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상당히 넓게 퍼져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 상당히 재밌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디서 그 읽은 그 책에 보면은 그 호주에서 그 한국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그 연구자가 쓴 책인데 한국의 젊은이들의 민족주의는 보면은 이게 그 뭐 어떤 혈연 관계, 그러니까 북한에 사는 우리 동포들을 오히려 우리의 하나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한국과 친숙한 외국인들이 오히려 한국에 가깝다 이렇게 느낀다 하는 뭐 그런 얘기를 쓴 그 저서를 보고 조금 재밌다 또는 충격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그 북한을 정말로 통일이 필요한, 통일이 굉장히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그런 대상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아까 정다은 양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권지웅 대변인과 양준호 대변인 두 분께서 그 체제 대결, 과거에 그 남북 간의 체제 대결 얘기를 했는데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좀 그 기성세대는 맞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니면서는 사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과연 남한 또는 북한 어디가 더 그 체제가 정통성을 갖는 체제이냐라는 것이 그 당시 대학생들, 당시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첨예한 그 토론의 주제였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 냉전의 그 종식, 특히 이제 소련의 붕괴, 동구권 사회주의의 붕괴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의미한 질문처럼 돼버렸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뭐 그 뒤로는 북한 체제가 우월하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또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분들도 그 생각이 내가 무엇이 잘못됐길래 현실을 놓쳤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제는 사실 체제 경쟁 자체가 우리의 그 중요한 그 질문거리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체제의 경쟁은 사실상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남북 간의 그 대립 또는 한반도에서의 냉전이 지금까지 가고 있는가 하는 점을 이제 질문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간단한 대답은 아마 거기에 대한 간단한 대답은 북한 체제가 북한 김씨 세습 왕조죠 말하자면 김일성부터 해서 김정일을 거쳐서 지금 김정은까지 와 있는 그 북한 체제가 망하지 않고 남아 있다는 게 사실은 그 상당한 수수께끼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마지막 코멘트로 김영호 부원장, 부서장 네.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저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영 선생님께서 저 학생 때 항상 그 우리의 문제를 한반도 문제를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늘 말씀해 주셔서 그 이제 트레이닝을 오늘 이 논의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원하시는 그 복합적인 어떤 그 접근 이게 이제 충분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미국이라는 그 큰 변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워싱턴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좀 기대하셨을 것 같아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그동안 한반도 냉전 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뭐 아주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94년 북미 기본 합의가 타결됐었고 심지어는 클린턴 대통령이
방북을 검토했었고, 또 2006년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북미 핵협상이 급진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관점만 놓고 본다면 사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그 장기 전략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 국무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 장기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똑부러지는 얘기를 못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주로 이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반응하는 대증적인 접근을 취해왔고, 미국이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다른 외교 현안들의 북한 문제가 밀려 있었고, 그러다 북한이 도발하면 그때서야 이제 백악관이 진지하게 북한 문제에 관심을 이제 보인 거죠. 특히 미국의 국내 정치 사이클, 그러니까 4년마다 있는 대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중간선거 이런 거하고 맞물려 버리면 이게 모멘텀을 잃어버립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그 예를 들어서 클린턴 행정부는 외교 협상으로 그 북한 핵 프로그램을 일시적이나마 이렇게 중단시키는 성과를 올리긴 했는데, 그때도 그 이상의 장기 전략이 있었는지 이제 많은 의문을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죠. 뭐 북한의 비핵화 대가로 경수로 2기를 건설해주고 경제 제재도 해제해주고 관계 정상화도 약속을 했는데, 사실은 김일성 사망 이후에 몇 년 안에 북한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런 약속을 해줬다는 게 이제 정설이고, 당시에 이제 시간은 미국 편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98년도 그 대포동 미사일 발사로 긴장이 이제 한때 고조됐을 때 조명록 차수가 백악관을 방문하고, 그리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고 클린턴 대통령이 방북을 검토했지만 이미 임기 말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치적인 모멘텀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2006년에 중간 선거에서 패배한 뒤에 부시 대통령이 대북 협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는데, 그때도 역시 결국은 임기 말 동력 상실로 한계를 드러냈죠. 검증 문제에서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뭐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아주 그 예외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이제 또 치밀한 전략이 없어서 말잔치로 끝나버렸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이제 전략적 인내를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옛날의 패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바이든 역시 국내 정치 선거 사이클에 걸려서 협상이 좀 앞으로 진전이 되더라도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현실적인 그런 우려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첫 질문과 연관돼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짧은 한 라운드만 더 가겠습니다. 원래 이 솔직 토크를 할 때 원래 희망사항은 10대도 초대를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0대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없습니다만은 아까 뭐 손 교수의 대로 북쪽도 참석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따라서 제가 10대와 가장 멀리 있지만은 10대 된 기분으로 6분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 하는 막연한 상상으로 한두 마디만 거드리겠습니다. 만약 10대가 현재까지 진행된 토크를 보면, 그래서 남북한이 이렇게 사이좋게 못 지내게 되는 것은 역시 북한 권위주의 체제가 가장 문제 아니야? 나머지가 다 해결돼도 해결이 안 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소박한 생각이 하나 있을 것 같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어쩌면은 어차피 약자인데 북은 체제적 우월성을 만약 가지고 있다고 하는 남쪽이 조금 더 솔직하게 하면은 북쪽의 자존심을 더 띄워주면 그런 대로 돌파구가 생기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또한 질문이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조금 어렵게는 그건 두 생각이 너무 다 소박한 거야. 그거보다는 훨씬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될 북한의 특수성의 문제나 한국의 한계성, 동시에 국제적으로 비록 냉전은 해치됐지만 국제적인 요소는 바깥이 이걸 쉽게 하는데 큰 도움을 못 주는 거 아니야?
만약 이런 얘기들을 막연히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 6분 특히 그 젊은 세대 세 분에게는 반대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아주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양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지금 원장님 그 반대 의견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좀 지금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요. 세 가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반대 의견이신지요? 조금 전에 얘기가 양 대변인은 역시 이게 북한 체제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권 대변인의 지적은 조금 더 솔직하게 만나서 솔직하게 이 얘기를 터가고 또 체제적인 유월성 있는 한국이 조금 더 관용적인 자세를 취하면은 당장 북핵이나 이런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도 그 형된 입장의 노력이 또 문제의 핵심이 될 수는 없을까 이런 반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그 국가 간의 관계에서 약간 뭐랄까요, 언더도그마라고 하죠. 약자는 뭐 선할 것이다, 약자는 보호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가서 북한에게 우호적으로 접근한다는 접근 방식에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이게 왜 제가 사실 북한에 문제가 있느냐라고 계속 강조를 하냐면은 사실 체제가 이미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체제가 사실 성공했다라는 것이 지금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북한과 교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만은 김정은 독재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한에서는 이 독재 정권을 그리고 유지하려는 게 이 북한의 지상 명제인 한에서는 북한이 우리나라와 교류하기가 굉장히 여의치 않다. 우리나라와 민간 교류가 확대될수록 본인의 이 정권 유지가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이 더 꽁꽁 싸매고 있는 것이거든요. 북한이 마음을 열고 어떤 그 자국민의 복지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우리나라와 교류한다면은 당연히 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응해야죠. 그런데 지금 북한 정권의 최우선 순위가 본인의 독재 정권 유지인 상황에서는 어떠한 지금 교류도 사실 지금 무의미한 단계에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권지훈 청년 대변인의 의견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권 대변인 받아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체제에 대한 비판과 그 국가 혹은 아니면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한 비판 좀 구분하면 좋겠다 싶은데요. 저는 북한 내에 어떤 인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다른 국가라 하더라도 거기에 개입할 수 있다면 거기에 개입해야 한다고도 생각하고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체제 자체가 아주 열등하다라고 규정하고 그들과 만난다고 하는 행위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 교류를 더 위축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 인식이 아니라 그 나라의 체계와 문화를 인정한 채로 만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일전에 중국 공산당에 있는 청년당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엄청 답답하겠다 싶으면서도 그것이 그들의 어떤 정치 체계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북한을 지금 제가 방금 말한 것과 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열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돌봐야 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많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전제에서 만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린 거고요. 저는 아까 박명민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왜 우리가 생각보다 이제 남한과 북한만 떼놓고 보면 꽤나 서로 호의적인 것 같은데 왜 종전협정을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하지 못하고 평화협정을 왜 맺지 못할까에 있어서는 이게 동북아의 새로운 어떤 구도로부터 저희가 조금 영향을 또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동의가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제하더라도 저희가 어떻게 이제 평화 체제를 만들 건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지금 단계는 어떤 민족주의 회복을 위해서 교류가 돼야 된다. 이렇게가 아니라 평화 교류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아주 가느다란 교류라도 계속 이어가지 않으면 저는 그것조차도 아주 위축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북한이랑 잘 지내야 돼? 라고 하는 질문도 그냥 이대로 가다가는 충분히 제기되는 질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차원의 교류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정다은 양 세 분 선생님 코멘트 중에 하나만 답변하라고 한다면 뭘 답변하겠어요? 일단 저는 이제 황 선생님 질문 주신 세 가지랑 이제 마상윤 이제 교수님이 저 정체성에 관한 이제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체제의 우월성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더 이상 현재는 체제의 우월성을 따지기보다는 이제 체제의 이질성에서 오는 그런 다른 점이나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격차를 조금씩 줄여가고 해소하는 게 현재 이제 냉전을 극복하는 데 가장 필요한 일이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이때까지 이제 한반도가 굉장히 냉전 기간 동안 치열하게 싸우느라 미래지향적으로 사고를 하지 못했는데 이런 냉전적 사고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그 너머를 보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이념과 명분이 아니라 좀 국익과 신리에 기초를 해서 냉정하게 이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는 이제 선행돼야 될 문제가 사실은 인식의 전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더 이상 이제 청년들이 그 통일 인식에 대한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냉담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제 팩트로서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인식에 대한 우려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좀 그것에 대해서 좀 지적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청년 세대들은 이제 어느 정도 통일과 분단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 글로벌 경험을 다양하게 체험한 세대로서 좀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일 이해의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평화나 인권이나 뭐 생명과 같은 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좀 고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뒤에 아마 북한 선진화에 관해서도 제가 다시 언급을 드릴 것 같은데 그런 선진화에 있어서도 좀 개인과 사회, 국가, 민족, 뭐 세계, 뭐 생태, 환경 이런 공존을 지향하는데 좀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안을 이제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 교수 한 말씀만 하라고 마이크를 넘기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 북한의 내구성 얘기를 아까 잠깐 제가 드렸는데요. 그게 북한은 왜 이렇게 내구성이 강한가? 아마도 뭐 지금도 굉장히 그 뭐 식량난에 뭐 경제난에 여러 가지 그 거기다가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그 국경 봉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망할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거든요. 아마 상당히 오래 갈 거라는 그 전제하에서 우리가 대북 정책을 취해야 할 것인데 왜 이렇게 그 오래 가느냐, 왜 안 망하느냐. 그 사회주의권은 1990년대 초에 뭐 거의 다 망해버렸는데 동유럽에서 또 소련까지 해서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가느냐 하는 거를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첫 번째는 북한식의 그 뭐 주체에 대한 강조, 민족주의에 대한 강조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사상 통제가 굉장히 용이한 또 굉장히 그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덧붙여서 이제 다음 라운드에서 아마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핵 개발로 인해 가지고 핵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대외적인 그 위협 본인들이 자신들이 느끼는 위협에 대한 일종의 상쇄 그 효과를 또 노리고 있는 것, 또 거기다가 그 외세에 대한 또 특히 여기에는 이제 미국과 이제 일본이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남한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굉장한 그 적개심, 적대감 이런 것을 또 대내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 북한과도 어떻게 하면 교류와 아까 그 권지웅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교류와 협력을 우리가 이어나갈 것인가. 사실은 이 점이 좀 그 어려운 대목이기도 하고 또 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숙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김현호 부소장 1분 발언의 기회를 가지신다면. 예. 예, 북한 체제 내구성, 이 문제는 뭐 워싱턴에서 참 오랫동안 논란이 됐었는데, 재밌는 거는, 오래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 북한 체제의 그 내구성이 약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일수록 요즘에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리고 이제 잊을만 하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만 결국은, 이번에도 아닌가 보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 남북 경제 협력을 얘기할 때 한국에서 주로 주된 논의의 흐름은 이제 북한을 개발의 대상으로 그렇게 보는 논의인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워싱턴에서 나오는 중요한 질문 두 가지가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가, 그 정보가 굉장히 업데이트된 정보 맞는가, 그리고 북한이 그런 식의 개발 모델을 원하는가, 이런 두 개의 큰 질문이 있는데 아주 이렇게 딱 떨어지는 대답을 제가 많이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박명린 교수 한 말씀 부탁합니다. 예, 저는 그 두 가지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거 냉전 시대 말에 이제 한영생 교수님께 한국전쟁 공부할 때에 결국 흑과 백이 다툴 때는, 두 개의 진리가 다툴 때는 제3의 길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한반도에서 냉전이 지속되는 요인과 북한의 내구성은 중첩되어 있는 게, 그 소련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후원 국가인 중국은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맞설 정도로 부상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상대적으로 그 자율적이고 고립적이고 주체적인 체제를 유지해 와서 외적 영향을 차단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세습 전체주의 체제로서 아마 그게 두 개가 착종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세 분 말씀에서 제3의 길을 생각하게 되는 거는, 과거의 그 이념이나 냉전적 틀에서 체제 우월이나 이념의 우월을 다투는 게 하나의 패러다임이었다면, 민족주의나 통일지상주의에서 민족, 문화, 언어의 동질성을 주장하던 게 있었는데, 한 70년을 분리돼서 살다 보니까 이런 독립성, 독자성, 상위성, 즉 주권, 헌법, 국가의 측면에서의 이 독립성과 독자성을 이제 고려를 해서, 저는 앞선 두 개의 그런 정체성의 대결보다는 이제는 좀 분단 공존을, 좀 독립 공존, 분단을 70년에 지속되니까 민족을 넘는 독립 공존이나 평화 공존으로 사유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조금 더 현실주의적이고 사실주의적인 접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 질문과 연관돼서 얘기들을 시간보다는 조금 더 진하게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두 번째나 세 번째 질문도 이미 많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 시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첨언을 하면은, 그 지구적 차원에서 왜 냉전 종식이 90년대 초반에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뒤늦게 최근에 와서 일종의 대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학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아카이브들을, 문서들을 다 뒤져보니까 무엇이라고 그러지만 역시 고르바초프라는 그 변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우리는 판단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국제정치학자들이 주장했던 냉전 종식 요인이라는 것은 상당히 사기성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 반대로 국제정치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체제적 요인에서 당시에 레이건 행정부가 그것이 페레스트로이카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 변화를 가져오도록 한 것이 결국 탈냉전으로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결론은 한반도에서는 동시에 그러면 그런 그 개별 리더십에 또는 체제적인 그 남북 각자 정치적인 성격이 더 중요한 것이냐, 아무리 솔직 토크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냐, 아니면 솔직 토크를 하다 보면은 비교적 접근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냐 하는 아마 초보적인 문제의 고민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표현에 아마 꽃이 북한 비핵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가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자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아까 권 대변인 입장에서는 당장 그것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솔직 토크를 시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어떤 우리가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왜 못 받아들이는 것인가 라고 하는 반론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북핵은 반드시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우리가 동의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북한의 비핵화를 한국이나 주변 대국을 위해서 없애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도 없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조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두 번째 질문들을 갑론을박해 보겠습니다. 굳이 뭐 시간을 이미 첫 질문에서 상당 부분 비슷하게 썼기 때문에 가능한 한 축약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주시면 그 시간을 지켜나가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양 대변인부터 시작하실까요? 평소에 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비핵화라는 것이 그 방법론적으로 이제 가능해졌는가에 대한 의문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결국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외부 국가, 우리나라가 됐건 미국이 됐건 일본이 됐건 외부 국가가 북한 내부를 변화시키는 것이거든요. 당근과 채찍이라고는 하지만은 외부에서 변화를 시키는 것인데 지금 이 비핵화는 북한 스스로의 의지가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올라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독재 체제가 유지되는 한에서는 북한이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는 핵을 포기하게 할 만한 유인책이 사실상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 저는 박명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분단 공존의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미동맹을 계속해서 지속 발전시키면서 북한과 분단 공존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권 사실 비핵화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시킨 이유는 어떻게 보면 독재 정권의 유지일 텐데, 이거를 사실 정권 유지, 체제 보장에 약속을 한다고 해도 과연 북한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진가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사실 핵 포기를 대가로 해서 안전 보장을 제공받았지만은 크림반도 병탄 사태를 보더라도 그런 것은 언제든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북한에서도 지켜본 바가 있고, 정권 유지, 독재 정권 유지를 아무리 약속한다고 해도 북한이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도 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도화된 핵을 어떻게 외부에서 채찍과 당근을 가지고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단계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단 공존을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분단 공존이 맞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 대변인 받아서 말씀하실까요? 네. 저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핵이라고 하는 게 군사적 위협에 아주 그러니까 상징화된 어떤 무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가 비핵화되는 것이
평화 체제를 더 구축하는데 아주 절실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되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조금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부분은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봉쇄 조치를 풀 수 없고 그래서 교류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한 2, 3년간 어떤 교류도 되게 많이 막혔던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래야만 하는가? 그 비핵화 이전에 사실은 평화 체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종전협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정말로 없는가? 근데 생각해 보면 김대중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비핵화가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그런 조치는 지금은 불가능한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뭔가 주장이라기보다는 여기 또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이야기도 듣고 싶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럼 순서를 좀 뒤집어서 가겠습니다. 지금 특히 권 대변인이 궁금하다는 거에 대해서 마 교수와 김 부소장의 짧은 답변을 먼저 들어보고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마 교수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권 대변인 질문에 대해서. 핵이 있는 상태에서 평화로 어떻게 갈 수 없느냐 또는 핵을 가진 상태에서 교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가능성은 없냐 하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했는데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핵을 가졌다는 그 전제하에서 특히 이제 뭐 김대중 정부 시절이나 노무현 정부 시절에 비하면은 그 북한의 핵 무기가 엄청나게 고도화됐고 그 고도화된 핵무기가 지금 뭐 우리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뭐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 또 심지어 이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가능성까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그 1990년대 또는 2000년대 초하고는 지금 상황이 좀 달라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핵을 가진 상태에서도 그 평화 또는 뭐 공존이 가능하지 않느냐. 아마도 그게 가능하려면은 서로 간에 그 핵 억제가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다시 말하면은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또 아마 나올 겁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에 대한 위협을 했을 때, 공갈을 쳤을 때,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그걸 어떻게 막고서 또 우리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의 핵을 용인한 상태에서 뭐 평화 공존을 하자 한다면은 아마 이어서 나오는 얘기는 우리 핵 개발 얘기 또는 최소한 미국이 우리한테 핵을 갖다 놓게끔 하자는 얘기, 뭐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어디선가 나오는 얘기인데요. 아마 이런 얘기가 바로 튀어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핵 문제가 없어져야 비핵화라는 게 해결이 돼야 뭐 진정한 의미의 핵 없는 상태에서의 진정한 의미의 남북 공존이라든지 또는 평화 얘기가 조금 더 쉽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우 부원장은 어떻게 예.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DJ 그 당시만 해더라도 북한이 과연 핵을 갖고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많았고, 실제로 갖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뭐 이런 상태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었는데, 아까 마상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 능력이 굉장히 고도화된 상태에서는 그만큼 여지가 많이 줄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핵화에 관한 그 접근 방식이나 어떤 고민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라는 이 큰 변수, 이걸 제껴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90년대 했던 그런 얘기를 다시 갖고 오면은 좀 반박을 많이 받습니다. 워싱턴에서.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평화 조약. 이게 미국이 인볼브 되지 않으면 뭐 의미가 없을 텐데 미국 국내적으로 비핵화 이전에 평화 조약 한다는 거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정다은 양 하고 싶었던 얘기는 북한의 비핵화 관련돼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일단 우선적으로 현재 이제 협상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신 게 다 결국에는 그런 얘기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북한과 미국이 어떤 이제 셈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좀 정확한 판단을 하고 좀 이를 바탕으로 좀 새로운 셈법을 공동 개발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이제 확인하려는 미국하고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 증거를 이제 요구하는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고 또 약간 마의 사각관계 같이 북핵을 포기하는 거, 뭐 경제 제재 해제, 뭐 경제 지원, 관계 정상화, 뭐 평화 체제 이런 게 계속 이제 협상에서 그런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제 저는 이제 비핵화 구상을 마련하기 이전에 앞서서 왜 북한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핵을 개발했나라는 좀 핵무장의 목적과 의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많은 연구가 진행됐지만은 최근 이제 북핵을 이제 보면 이제 안보적 수단일 뿐만이 아니고 뭐 민족주의 담론과도 결합돼서 뭐 국가 정체성의 상징으로도 인식되고 있고 뭐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체제 보장을 위한 최소 억제력을 포기하는 결단을 이제 북한이 내리기는 쉽지 않다고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비핵화를 기초로 하면서 이제 체제는 유지하면서도 좀 공생하는 그런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협상 전략에서도 좀 시나리오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좀 다양한 맥락에서 가능성을 진단하는 게 필요한데 이제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은 저는 이제 뭐 프로세스가 이제 확립돼야 되고 좀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타임테이블 제시돼야 되는데 뭐 실질적인 협상 절차나 세부적인 합의 도출 없이 이렇게 테이블에 앉게 된다면은 뭐 기존과 같은 협상과 같이 진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또 즉각적인 비핵화, 즉 빅딜이 좀 불가능한 만큼 이제 장기적이고 단계별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아마 그 순서에 있어서 뭘 먼저 안전보장을 먼저 줄 것인가 비핵화에 먼저 할 것인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있어서 계속 아직도 뭐 국내적으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에 대한 좀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단순히 이제 북미 관계뿐만이 아니고 북미 협상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좀 주요 당사자국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좀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명린 교수 현재까지 얘기를 듣고 코멘트 좀 부탁합니다. 제가 90년대 중반부터 2003년에서 5년까지 이제 그 전반기는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이 있기 전인데 한흥선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이제 베이징 평양에서 북한하고 회의를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북한의 고위 당국자들이 하 교수님을 민족의 이론가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맨날 싸우니까 남북 공조냐 국제 공조냐 근데 그거를 21세기를 앞에 두고 우리가 좀 그걸 결합을 해보자. 남북 공조와 국제 공조를 그랬더니 아주 이 북한 이론가들과 최고 당국자들이 그 뒤로 뭐 한 선생님 책 구해달라 논문 구해달라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이제 제자로 요약해가지고 이제 설명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두 개를 합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모델 그런 non-루가 포뮬라라든가 경제와 안보 교환, 남북 기본합의 체제 방식은 이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거는 국제사회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제는 비핵화를 하나는 안보 대 안보 문제로 좀 전환을 시키고 그리고 남북공조 차원에서는 분단공존, 독립공존 아까 이제 평화공존 말씀드린 이제는 남북관계와는 연결과 분리를 공진을 해야 되지만 통일과는 이제 확실히 분리시켜야 된다. 북이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통일을 추구할 리도 없고 남이 핵이 있는 북한하고 통일을 한다는 것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핵 문제는 민족 문제나 통일 문제랑은 유리됐다는 것을 조금 엄정히 인정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그럴 때 저는 김일성
주석 체제, 김일성 시대의 NPT 탈퇴, 김정일 시대의 핵실험, 김정은 시대는 핵 고도화를 넘어서 이제 ICBM 실험, 그리고는 전 세계에서 근대 헌정 체제에서 유일하게 북은 무기를 헌법에 집어넣습니다. 이제 김정은 시대는 핵을 헌법에까지 집어넣기 때문에 이거는 최고의 국가 전략이고 장기 전략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안보 대 안보로 넘어갈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때의 적어도 핵 문제는 국제공조에서 국제공조를 통해서 남북공조를 가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나 남북교류가 아마 남북관계는 촉진시킬지 몰라도 핵 문제는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이제 냉정히 따져봐야 될 거다. 그랬을 때 안보 대 안보라면 결국 IAEA나 국제사회가 북이 결국 사찰에서 늘 문제가 됐습니다. 사찰을 받아들일 경우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한 사찰, 특별 사찰, 일반 사찰 또는 그 핵 동결, 핵 불능화, 핵 폐기 이루어지는 전체 비핵화 과정에 맞서서 북미 관계 개선, 북미 수교의 정도를 또는 북일 수교, 남북 관계 정상화나 남북 수교 또는 남북 기본 조약을 오래 주장했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로 그럴 경우에는 핵 동결과 그 북미 연락사무소 교환 수도에 핵 불능화와 그 북미 상주 대표부 교환, 핵 폐기와 북미 대사급 수교 또는 북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안보 대 안보로 가서 이 국제공조로 북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핵을 폐기하는 이 교환과 그 공간에서의 남북공조를 열어가는 길 말고 과연 이 NPT 탈퇴부터 핵실험부터 핵 고도화로 이어지는 이 장기 국가 전략을 저희가 해법이 있을지 사실 이거는 저희 6명이 토론하는 것보다는 사회자로서가 아니라 좀 핵의 최고 전문가시기 때문에 하영선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북의 선진화로 넘어가는 게 어떨지 좀 거꾸로 선생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느 사이에 거의 80분 정도 썼죠. 그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무한정 토론할 수는 없어서 세 번째 질문을 겸해서 그 얘기를 계속해 가겠는데, 지금 박명 교수가 지적한 대로 그 북한의 비핵화 또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못 이루어지는 데는 저 같은 사람의 책임도 작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반세기 동안 이 문제를 붙들고 있었는데도 왜 이 문제에 대한 남북이 또는 미중이 다 공감할 수 있는 해결 답안을 제시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죠.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관 대변인의 얘기에서부터 추려면 그거 그냥 좀 놔두고 하면 안 될까? 당장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북한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평양에서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습니다만은 북한의 입장에서 나는 두 가지 필요한 것 같다, 비핵화가. 첫 번째는 북한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핵을 갖고 싶어서 가진 것이 아니다. 우리의 21세기 생존권과 발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핵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근데 역설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는 한 21세기 북한의 생존권과 발전권의 국제적 공조 또는 담보의 가능성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지 않는다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명분적인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핵무기는 형식상으로는 군사적인 무기입니다만은 내용상으로는 정치적인 무기입니다. 따라서 남북 관계를 솔직하게 이루기 위해서도 북이 핵무기를 가지는 한은 그것은 남북 관계의 정치적인 비군사적인 모든 관계에
일정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유혹을 북 리더십은 스스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리더십인지. 따라서 그 맥락에서는 한국 입장에서 그것이 북의 21세기 생존 번영 전략으로는 바람직한 그 선택지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는 얘기로 아마 얘기는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한 25분 정도를 진행하는 남은 시간을 쓰려고 지금 합니다만은, 그러면 그 왜 비핵화가 중요하냐까지만 했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그 어쩔 수 없이 이루어져야 남북 관계도 개선되어지고 북한의 21세기의 미래도 밝아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아마 21세기의 북한 선진화를 위한 첫 번째 아마 퀘스천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군사력, 핵, 무력 강화만을 통해서 북한이 21세기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발전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현재 핵을 제거함으로써 나타나는 경제 제재를 완화 해제하더라도 북한이 세계 경제 무대에 당당한 일원으로서 들어오기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난관을 우리가 함께 어떻게 고민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예산 10여 년 전에 북한 2032, 북한 선진화 계획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도 안 읽어주시고 아마 평양은 굉장히 유심히 봤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2032의 선진국이 된다는데, 따라서 이것은 북한 스스로 고민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결코 이것은 체제적인 우월성에 기반한 그 논의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북한이 선진의 방향으로 가는 속에 남북은 자연스럽게 솔직 토크의 자리는 잡을 수 있지 않나 해서 당시 했던 연구입니다. 이번은 토론 순서를 좀 바꿔서 꼭 왜 그 젊은 세대는 코멘트를 듣기만 해야 되냐. 그 기성세대가 먼저 좀 얘기를 하고 그것을 그 가능하면 공격 내지는 코멘트할 기회를 젊은 세대들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 교수부터 포문을 열어주실까요? 예, 북한의 선진화를 위해서 저는 북한에서 해법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최근 우리 정부가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 여러 인도주의적 뭐 지원에 대한 제의도 하고 그랬는데 북한이 그걸 받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마도 그러한 그 교류가 북한으로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그 변화가 북한 입장에서는 커다란 뭐 정권에 대한 어떤 위협으로까지 닥칠 수 있다라는 아마 그런 그 나름대로의 그 위기 의식이 아마 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교류 제안에도 특히 그것도 뭐 인도주의적인 교류 제안에도 응하지 못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제가 그 2018년도에 이제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고 또 미국 간의 대화가 시작이 되고 그럴 때 가장 그 변화의 그 요인으로서 생각을 했던 것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젊은 그 지도자로서 북한을 발전된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은 지금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북한의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그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마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언젠가는 뭐 정상적인 국가가 되고 또 나아가서 뭐 선진화된 국가가 된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인가라고 물을 때에는 지금은 아니지 않는가, 좀 더 기다려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 교류를 확대하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 정권에 대한
체제 위협으로서 작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요인들 때문에 자꾸 그러한 그 교류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때에는 북한이라는 그 체제의 특성상 버티기가 가능하다는 것. 지금 젊은 지도자이기도 하고 또 젊은 지도자가 또 나이가 먹으면 또 자기 아들이 될지 뭐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대를 이어서 북한이 지속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이거를 뭐 이게 간단히 뭐 1, 2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그 시간을 거의 무한대로 잡고서 기다릴 수가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체제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사회도 그렇고 또 국제적으로도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뭐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가능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리자, 계속 기다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은 북한과의 교류가 매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북한과의 교류에 앞서가지고 사실 우리가 먼저 숙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요. 우리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그 입장이라든지 접근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게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그것이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북한에 대한 접근이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북한이 그야말로 다시 한번 4대로 세습이 되더라도 북한에 대한 접근은 거의 변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비로소 가능해야 비로소 북한은 자신에 대한 조금 어렵다 싶은 그러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하겠다고 나설 수 있게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그 준비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사회 내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정말로 그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그 컨센서스를 만드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고 오늘 아마도 그러한 차원에서 또 이런 그 오늘의 솔직 토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에 박명진 교수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마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97년에 이제 그 진보 보수 토론회가 있을 때 독일을 공부하다가 서서 갈등이라는 용어를 발견하고 남남 갈등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일반 용어가 됐습니다만 저는 그 대북 그 정책이나 비핵 평화에 대해서 진보 보수 사이에 남남 냉전을 넘는 게 하 선생님 표현을 빌면 이제 국내 냉전인데요. 남남 갈등을 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디까지 합의 가능한 핵심 이익이고 중요 이익이고 또 어떤 거는 또 5년 단임에 서로 그 진보 정부, 보수 정부가 차이를 둘 수 있는 것인가. 이거를 국가적인 공통점과 정권적인 차이점을 이제는 조금 그 합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아마 북한의 선진화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 두 번째는 저는 그 탈냉전 세계화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로 세계 질서가 통합이 되어 가다가 중국이 뭔가 지금 다른 그 질서를 꿈꾸고 있습니다. 다른 규칙. 그래서 저는 그것이 D10이 됐건 규칙 기반 질서가 됐건 또는 요즘 미국이 많이 쓰고 있는 TADC, Technologically Advanced Democratic Countries, 기술 선진 민주 국가들, G7, G9, 요 어떤 게 됐든지 간에 한국이 워낙 이제 기술이 발전했고 중국이나 북한 이런 규칙 기반 질서를 추종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 수출 통제나 기술 통제의 선도 국가가 됐기 때문에 G7을 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저는 요거를 두 개를 결합하면 어떨까. 남남 통합과 이런 규칙 기반 질서를. 그래서 저는 조금 그 과거에 미국, 제국이 추구하던 권력 기반 질서, 파워 베이스드 오더랑 북한이 추구하던 그런 이념 기반 질서, 아이디올로지, 뭐 내셔널, 이걸 두 개를 결합해서 국제사회 규칙 기반 질서와 북한의 국익, 이익 기반 어떤 그 추구를 이 룰 베이스드 오더랑 인터레스트 베이스드 어떤 팔리시를 결합을 해서 비핵화를 전제 조건이 아닌 뭐 이것도 사실 이제 한 선생님 말씀입니다만 공진 조건을 이렇게 끌고 갈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은 그때부터는 꼭 자유주의 국제 질서로 당신들이 완전히 들어오지 않더라도 자유화라든가 시장화라든가 개방화라든가 민주화를 통해서 어떤 그런 국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그런 좀 이런 그 템플레이트를 설정해주고 공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아마 평화가 수단이 아니고 평화가 목적이다. 공존이 뭐 통일로 가는 수단이 아니고 그 오히려 평화나 공존이 목적이라는 거를 조금 북한이 이해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촉구하고 설득하고 안내하고 압박하는 게 좀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현우 부소장한테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간략하게 제가 지금까지 받은 질문 중에 흥미로운 것은 학생이 던진 질문입니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첫 번째,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됩니까? 차라리 이렇게 통일이 어렵다고 하면 그 통일하려고 쓰는 비용을 그렇게 쓰지 말고 그냥 그 현재 분단된 상태에서 북한 도움는 데 쓰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볍게 건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이상적이지만 굳이 안 한다고 그러면은 꼭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만약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하다는 얘기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다음 김현우 부소장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북한 문제를 이제 안보적으로 우리가 수십 년 접근을 해왔고, 그래서 그 결과 뚜렷한 그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잠깐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굉장한 회의론 그리고 뿌리 깊은 어떤 피로감 이런 게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렇게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논의 중에 나이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미 안보적인 접근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까 하영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경제적인 체제 보장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하면서 그 내놔야 했던 그 프라이스가 크거든요. 북한식의 사회주의 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침식돼 있지 않습니까? 달러라이제이션이 지금 돼 있고, 그 다음에 장마당 세대는 이윤 추구 행동 양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고 하면은 아무리 북한 정권이라도 쉽지 않을 테고요. 그리고 또 탈북자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그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신용이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 북한식 사회주의에서 솔직히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인데, 이런 변화가 밖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내부에서 볼 때는 엄청난 빠른 변화인데, 결국 어떤 화학적인 변화를 북한 내부에서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한국에는 상대적으로 전문가들이 계시지만 워싱턴만 하더라도 안보 문제에 매몰돼 있고, 이런 문제가 토론 중에 제기가 되면 거기서 답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EIA에서 런칭하신 글로벌 NK Zoom and Connect,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역할을 앞으로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이 거의 됐습니다만은 거의 끝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인이 계속 옵니다만 월권으로 한 5분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세 분 젊은 세대들이 마지막 발언할 기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세 분이 단 1분 30초씩 쓰고 시간이 남다 그러면 30초를 가지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권 대변인부터 시작해 보실까요? 네. 오늘 되려 제가 이야기 드리긴 했으나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감사하다는 이야기 드리고, 저는 마지막에 이제 북한 선진화 관련해서
되레 선진화라는 표현보다도 이 과정에서 시민 간의 연대를 회복하는 어떤 기회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되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굴 이제 개발시킨다의 개념이 아니라 약간의 어떤 다른 문명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이웃 국가로서 예를 들면 지금 한국 사회가 풀지 못하는 그러니까 에너지 불평등 문제라든지 아니면 탄소 문명 문제를 북한이라고 하는 공간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돕는 이웃 국가로서 뭔가 작동할 수는 없을까? 그렇게 만난다고 하면 상호 배울 점이 아주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럼 양 대변인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마 교수님의 그 북한이 지금 시간을 무한대로 자꾸 버티고 있다는 표현이 참 와닿더라고요. 결국 이 모든 문제의 공은 북한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이 지금 현재 북한의 경제 제재라는 것이 추가적인 핵무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 국제사회의 합의, 약속, 이것을 파기했기 때문에 지금 경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문제의 공은 북한이 인민의 생활 여건을 최우선으로 삼느냐, 아니면은 정권 유지를 최우선으로 삼느냐, 이거에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북한의 경제 제재라는 것이 이 지구상에 추가적인 핵무기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합의, 요거를 깼기 때문에 지금 경제 제재가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 여지가 크지 않다.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문제인 것이고, 이 상황에서는 북한이 조금 의지를 갖고 변화한다면은 주변에 경제 10위권의 대국인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북한을 도와주고 싶고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의지만 갖는다면 언제든지 선진화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마지막 추가적으로 이제 그 학생분께서 말씀하신 질문이 있죠. 이 통일은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제 사견을 저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그 북한이 타국의 어떤 침략을 받지 않고 독립된 국가로서 존재한다면은 굳이 통일을 지금 바로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저는 봅니다. 천천히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면서 50년, 100년을 가까이 길게 보면서 교류를 확대해도 된다. 당장은 통일을 하지 않아도 저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제 개인적인 의견까지 전달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도하지 않게 정단양이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시작해 주시죠. 좀 두서없는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청춘분들께서 질문 주신 거에서 그런 비핵화가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없을까라는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북한이 이제 그 비핵화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단계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그런 군축 회담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북미가 굉장히 어긋나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좀 큰 틀을 짜면서 완전 비핵화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핵 군축 이야기를 하니까 좀 수용이 불가능한 것 같고, 또 실제로 미국이 이제 인도랑 파키스탄에 대해서 핵 보유를 약간 묵인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런 핵 군축으로 가는 그런 방안을 선택을 했는데, 사실 지금 인도랑 파키스탄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도 않고 있고 핵 비확산에서도 결코 좋은 성과를 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비핵화를 계속 추구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선진화에 관해서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가장 이제 1차적으로 중요한 게 북한 스스로가 이런 19세기 생존 전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전략을 개발해야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가장 시급한 북한 문제 외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체제의 내부성을 보유한 북한 체제로부터 근본적인 변혁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한국적 역량을, 그런 국내적 역량을 키우는데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 북한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고 가짜 뉴스도 너무 많고 또 이런 부정적인 인식도 굉장히 높은데, 하지만 계속해서 저는 북한이 선진화를 수용할 수 있는 체제 안정성이 생겨야 선진화가 결국 가능하기 때문에 비핵을 기초로 해서 생존 발전권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의 핵보다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설득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북한 내부에서도 현재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시장화라던가 사회문화 변화, 과학기술 발전도 강조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외부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을지, 이 과정에서 단순히 국가 대 국가의 그런 만남을 넘어서서 좀 다양한 행위자들이 좀 새로운 방식으로 얽힐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평화 통일에 관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게 토론을 준비하는 내내 너무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최근에 그런 평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평화랑 이제 통일을 분리하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게 주목받고 있는데, 뭐 평화롭게 번영하면서 통일로 가는 한반도다. 그래서 이제 통일로 가는 점진적인 단계로서의 평화가 필수적이다라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여론이 강한 것 같은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도 한번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말에 대신해서 한 두세 가지만 간략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통일은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과 연관돼서는 아까 박명린 교수가 결국 국내 남남냉전, 남북냉전, 국제냉전을 동시에 풀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을 쉽사리 넘어서기 어렵다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통일 논의 자체도 평생을 쳐다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진보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논의 모두가 21세기의 통일 논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에 주목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일국 중심의 통일이나 연방 수준의 통일 논의를 넘어서 21세기는 대단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설적으로는 국내나 바깥으로의 열린 네트워크적인 통일의 새로운 모습을 젊은 세대들이 새롭게 고민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러면 근대적인 통일 논의는 사실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때에 가까워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꼭 북한 비핵화 문제를 풀어야 되냐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 풀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전제에서 한다면 EAI는 지난 10년 동안 오랫동안 이 문제를 답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수도 진보도 또는 미국도 중국도 이 해답에 대해를 경청하지 않는 답답함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만약 필수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제재와 억지라고 하는 것은 북한을 혼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잘못된 선택을 바른 선택으로 권유하기 위한 선의의 카드로서 일단 그것을 쓰는 쪽도 시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북한 나름의 자기 명분성이 있습니다. 자주권과 발전권을 보장해달라. 이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단 전제 조건은 현실의 국제정치 속에서는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이 고민하는 생존권과 발전권을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담보할 것이냐에 대한 국내, 국제, 남북의 진지한 노력이 훨씬 강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해가 특별히 강조하는 마지막 하나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아까 권 대변인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도와줄 문제고 도움을 받을 문제도 아니고 북한 스스로가 21세기의 삶의 생존과 발전을 스스로 결단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진화생물학적인 표현에서 얘기하면 일종의 끊임없는 자기조직화가 필요합니다. 반세기 전에 새로웠던 것은 21세기에는 이미 새롭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런 끊임없는 자기조직화를 위해서는 정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화나 비핵화도 우리한테 필수지만은 어쩌면 21세기에는 북한의 바람직한 정보화, 그것이 단순히 북내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보화를 함께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가. 역설적으로는 우리 국내의 남남 갈등, 냉전 갈등도 사실은 정보화의 빈곤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 남남 지식이나 언론 또는 정계의 토론을 보면 대단히 빈약한 정보화의 수준에서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21세기의 국익이 지역의 이익과 지구적 이익을 동시에 향유하는 골은 어딘가를 아직도 그 찾지 못해서 헤매는 모습을 보면은 글로벌 NK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SK도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코로나가 지나가면 언젠가는 이해해서 한번 다시 모시고 긴 심야 솔직 토크를 할 기회를 가지기를 희망하고 그것이 어쩌면 남남의 분열을 남북의 분열을 국제 분열을 풀어나가는 첫 스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6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불러주셔서